나이트 시네마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 안녕하세요. 당신의 밤이 온통 영화가 되는 곳,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3년 1월 9일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를 이프렌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방송 이후에 제가 뭘 봤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작품을 넷플릭스를 통해서 봤고요. 이 작품은 다가오는 수요일에 저희 흐름드 살롱에서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를 진행할 작품이기도 합니다. 많은 전쟁 영화들이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는 잘 없어요. 잘 없었고, 근데 이 작품은 이제 특이하게 1917과 더불어서 세계 1차 대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1917을 못 봤는데, 아직까지 못 봤는데, 이 작품을 보고 나서, 이것도 너무, 1917도 너무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반전 메시지를 담아서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것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영화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너무 참혹하다. 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전쟁은 진짜 일어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팍팍 오는 그 연출로 만들어내는 게 요즘 전쟁 영화의 트렌드인 것 같고요. 이 작품 역시 그 결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전쟁의 참혹함도 참혹함이지만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에 대해서도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참혹한 그 전쟁의 현장을 보여주다가 고위층들이 굉장히 호의호식하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그 장면을 의도적으로 좀 빠르게 장면 교차를 해가지고 보여주는 컷신들이 있어요. 그런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보는 사람들은 한탄을 하게 되죠. 야, 젊은이들은 저기서 다 저렇게 개고생을 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쟤들은 저기서 여유롭게 반려동물 키우면서 스프나 마시면서 그렇게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의도적으로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 역시도 그런 거를 좀 노리고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잘 만들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4점 이상을 주시면서 진짜 최고의 반전 영화다. 이런 반전 영화라는 게 결말이 뒤바뀌는 그 반전이 아니라 전쟁을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반전 영화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시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중간중간에 조금 지루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상영 시간이 되게 길어요. 지금 147분인데 거의 한 2시간 30분 정도 되잖아요. 근데 보는데 솔직히 말해서 중간중간 조금 힘든 구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별 반 개 정도 까서 한 3.5개. 이게 스포일러라서 말씀을 드리긴 힘들지만 이 작품의 그 엔딩 씬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 별 3개 정도였어요. 그래, 뭐,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잘 알겠지만, 중간중간에 좀 지루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별 3개 정도였는데, 엔딩 씬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 엔딩 씬 덕분에 한 3.5개까지는 더 줄 수 있지 않나. 진짜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 참혹한 전장의 모습들을 묘사한 거랑 그 엔딩 씬, 그거 하나 딱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3.5개 정도를 줬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요, 이번 주 수요일 날 흐름드 살롱에서 진행하는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봤던 작품은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봤고요. 좌석 판매율은 아바타를 이미 넘어섰죠. 예매율은 말 그대로 얼마나 그 예매를 많이 하느냐, 뭐 그건데, 좌석 판매율은 모든 작품들이 다 같은 상영관을 확보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 상영관마다도 좌석 수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각 작품마다 이제 현재 배정되어 있는 그 좌석 수 중에서 몇 퍼센트가 이제 예매로 판매가 되었는가 라는 거를 하는 게 좌석 판매율인데, 그 좌석 판매율은 이미 아바타를 넘어선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보고 나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수요일 날 스포일러 감상후기 토론회를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아니라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했었어야 됐는데 라는 그 느낌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진짜 지렸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고, 진짜 몇몇 장면에서는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정말 집중해서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도 힘들 정도로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눌러 가면서 봤던 것 같고요. 저는
그 슬램덩크 원작 만화의 팬이었어요. 그 팬이기 때문에 더 재밌게 봤던 거일 수도 있고, 게다가 원작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서도 그 송태섭이라는 캐릭터를 유독 더 좋아했습니다. 캐릭터들 중에서 더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송태섭이었는데, 요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제작이 되면서 이 송태섭이라는 인물 중심으로 재편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작에는 없었던 내용들도 더 들어가고, 그리고 원작에 있었던 내용들도 이 송태섭과 산왕전이라는 그 경기의 흐름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좀 축소하거나, 화면에 잡히긴 하지만 마치 아무 뭐 되게 중요하지도 않는 그냥 지나가는 씬인 것처럼 그냥 슥슥슥슥 지나가 버리는 뭐 그 정도로 축소해서 연출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원작도 좋아했고 이 송태섭이라는 인물도 좋아했기 때문에 진짜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일단 그 경기 장면에 대한 연출들이 끝내줍니다. 너무 연출을 잘해가지고 아마 이 원작을 모르시더라도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장면에 가면은 그 묵음 처리되는 구간이 있어요. 아예 소리를 다 뮤트시켜 버린 연출이 나오는데, 그때는 진짜 그 제가 이걸 두 번 봤어요. 자막으로 한번 보고 더빙으로 한번 봤는데, 그 두 번 모두 관객들이 전부 다 숨죽이고 보게 되는 그 연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물론 재미없게 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 재미없게 보시는 분들조차도 그런 연출에 대해서는 아마 별로였다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게 기존의 작품이 만화책도 당연히 2D고 기존의 애니메이션도 2D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게 3D로 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질감이 생기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3D로 모델링을 하고 그 3D 모델 위에다가 그 2D로 스케치를 덧댄 그 형식으로 제작이 되었어요. 근데 그 유사한 방법으로 시작됐던 게 요 앞에 개봉했었던 드래곤볼 슈퍼히어로즈가 그런 방식으로 제작이 됐었죠. 그거랑 유사하게 제작이 됐는데 상당히 잘 구현이 됐고요. 이거를 제가 보고 나서 딱 느낀 거는, 오히려 그 개봉 전에 있었던 우려와는 달리 이렇게 제작이 안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쩔 뻔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최적의 방법으로 작화가 된 것 같아서 그마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별 4개를 줬잖아요. 별 4개를 준 이유는 제가 첫 번째 보고, 그러니까 처음 보고 난 뒤에 별 4개를 줬는데, 제가 금요일 날 그 더빙으로 1회차를 했고요. 근데 그다음 날인 토요일에 바로 자막으로 2회차를 했거든요. 2회차를 하고 나서 지금의 심정은 별 4개가 아니라 별 5개로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 끝나고 별 5개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너무 좋았던 작품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요 첫 번째 볼 때는 그 오프닝 장면부터 와 미쳐가지고 거의 막 비유적으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 울었어요. 오프닝 장면부터 울면서 봤어요. 그 감동이 막 벅차올라가지고 몸이 떨리더라고요. 몇 년 안 있으면 40인데 진짜 주책이죠. 예, 주책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봤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 봤고, 요거 그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데, 첫 번째 글들은 원작을 몰라도 재밌나라는 글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원작을 몰라도 재밌게 볼 수 있을까요?" 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저는 원작을 수십 번을 본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모른 상태에서 감상이 가능할까? 이건 좀 의문이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산왕전이라는 그 이벤트에 필요한 것 외에는 전부 다 축소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 이 캐릭터 한 명 한 명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그리고 캐릭터 간의 관계성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인물들의 성격이나 관계들을 모른다면은 저 사람이 왜 저 타이밍에서 저런 대사를 하는지, 저 둘은 왜 저런 뉘앙스의 대사를 나누는지에 대해서 좀 어리둥절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글은, 지금 제가 이 메일링 서비스에 넣은 이 글은 몰라도 재밌게 볼 수 있다라는 뉘앙스의 글이긴 한데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 요약들을 많이 해 놨어요. 그러니까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보기 전에 알아야 될 뭐 사전 지식 같은 내용들의 유튜브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그것들은 한 번씩 보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작 만화책이 20몇 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가시라고까지는 좀 말하기 힘들겠지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최소한 그런 유튜브 사전 정보 같은 것들은 찾아보고 가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막과 더빙이 동시에 상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요게 개봉 첫 주에는 자막이 더빙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예매창 들어가 보시면은 자막과 더빙이 거의 비등비등하게 있을 거예요. 그만큼 그 더빙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 역시도 그 상영화 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빙으로 먼저 봤던 이유는 옛날 그 TV 애니메이션의 그 더빙에 대한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봤던 거였고요. 근데 제가 더빙이랑 자막판 둘 다 본 입장에서 그 좀 호불호를 얘기하자면은, 저는 만약에 다음 거 한 번 더 보라고 한다면은 자막으로 볼 것 같아요. 자막이 좀 더 몰입하기 쉬웠고요. 그렇다고 해서 더빙이 별로냐라고 하면은 절대 그건 아니고, 자막과 더빙의 그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더빙 같은 경우는 우리말로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인물이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그 한국어들이 다 들려요. 근데 자막 같은 경우는 이 자막을 그 표시하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동시에 여러 명이 말하는 그 장면에서 중요한 대사들만 이렇게 그냥 자막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런 장면이 있고, 더빙 같은 경우는 2.1 채널로 이제 사운드 구성이 됐고요. 자막은 5.1 채널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장 분위기 실황이라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 느낌들을 좀 생생하게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자막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인 감성으로는 솔직히 그냥 그 경기 자체에 압도가 돼 가지고 몰입을 한번 해 버리면은, 이게 뭐 2.1 채널이든 5.1 채널이든 뭐 크게 뭐 이렇게 체감해 가면서 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둘 다 뭐 괜찮게 봤다. 다만 제가 더빙으로 봤을 때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그 대사가 조금 울린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그 사운드 구성의 문제인지 제가 봤던 그 상영관 장비의 문제인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그 더빙으로 3회차를 할 생각입니다. 이번 주 안에 한 번 더 볼 생각이고요. 제가 첫 번째 더빙을 봤던 상영관이랑은 다른 관에서 볼 예정이고, 거기서도 만약에 더빙 그 대사가 울린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사운드 구성의 문제겠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따로 이제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차이점이 있다면은, 더빙에서는요, 그 소품이나 배경 같은 것들에 이제 글씨가 들어가는 경우에, 이게 중요한 소품이나 중요한 배경이다라는 게 있으면은 거기에 CG로 그것마저도 이제 한글로 덧대어 놨어요. 그런데 자막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원본 그대로, 일본어 그대로 노출이 되고 그냥 자막 처리를 합니다.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더빙이랑 자막 중에서 한 번 더 볼 거라면 뭘 더 보겠냐라고 했을 때 제가 자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제 취향입니다. 뭐 다르게 보시는 분들은 다르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캐릭터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지금 이 대사를 내뱉고 있다라는 그 싱크로율이 높았던 거는 아무래도 그 원어인 그 자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자연스러움 때문에 제가 만약에 한 번 더 본다면은 자막으로 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반면 그 자막과 더빙의 번역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거는 비단 이 퍼스트 슬램덩크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빙의 번역이랑 자막의 번역이랑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좀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번역은, 더빙에 있는 번역이 좀 더 자연스럽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더 자연스럽게 번역이 된 거는 더빙인 것 같습니다. 네, 요런 장단점들이 있으니까요. 요런 거 고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냥 내가 볼 수 있는 시간대에 있는 거, 더빙이든 자막이든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그 감동의 크기는 더빙이냐 자막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출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뭐 장점은 이렇고 단점은 이래요 뭐 구구절절 얘기하긴 했지만, 이게 굳이 비교하자면 이렇다는 거지, 뭐 더빙이냐 자막이냐가 이 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크게 뭐 그 감동의 크기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스펙타클한 장면은 무음이에요. 무음으로 연출되는 장면이 제일 스펙타클한데, 이게 뭐 자막이냐 더빙이냐 이게 뭔 상관이 되겠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 대한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는 다음 주 수요일에 제가 흐름드 살롱에서 할 것 같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지만 오늘은 사실 이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쯤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일부러 길게 얘기했던 이유가요, 이번 주 개봉작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사실은 크게
뭐 이렇게 좀 대규모 자본이 들어갔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아바타 개봉 이후에 계속 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제작사나 이런 쪽에서 아바타와의 정면 승부를 좀 피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그 아바타 이후에 지금 개봉했던 대작이라고 해봤자 지금 영웅 같은 경우가 있는데, 영웅도 지금 물론 뭐 손익분기점인 300 몇만은 뭐 충분히 넘길 것 같지만, 지금 슬램덩크가 예상치도 못했던 대유행을 하면서 그 개봉 첫 주에 그 슬램덩크 예매하려고 보면은 진짜 상영 관수 몇 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그 메가박스든 CGV든 M 열어가지고 슬램덩크 상영 관수 한번 보세요. 지금 아바타 다음으로 많은 게 슬램덩크예요. 영웅도 제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그 실관람객 평이 워낙 좋다 보니까 좀 치열해요. 그 상영관 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거를 아바타, 슬램덩크, 그리고 영웅들이 다 먹다 보니까 감히 지금 이 시기에 개봉을 잡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번 주 개봉작은 이렇게 조금 소개드리기가 힘든데, 요 다음 주, 그 다음 주의 개봉작은 그 교섭, 임술래 감독님이랑 현빈, 황정민 주연의 교섭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설경구, 뭐 박소담, 이한이 등등 좋은 배우들 대거 출연하는 그 유령도 이제 개봉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아마 조금 그 개봉 예정작 소개를 할 때 할 얘기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사실 뭐 딱히 길게 소개해 드릴 만한 개봉작이 없기는 해요. 일단 그 첫 번째 작품을 소개해 드리자면은 시간을 꿈꾸는 소녀라는 다큐멘터리 작품입니다. 제작 기간이 7년입니다. 촬영을 7년 동안 했던 작품이고요. 시놉시스는 무속인이라는 운명 대신에 광고 기획자를 꿈꾸며 할머니와 살던 홍성을 떠나 서울의 대학에 진학한 수진, 평일에는 대학생으로 주말에는 무녀로 살지만 바쁜 이중 생활에 점점 지쳐가는데, 타인의 꿈을 꾸던 수진에게 자신의 꿈을 선택할 시간이 다가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수진이라는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작품이고요. 4살 때부터 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미래를 예지하기 시작을 했고요. 무속인 생활을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실 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가, 그러니까 초등 4살밖에 안 된 내 아이가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달가오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게다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당연히 소문이 났겠죠. 이 어린아이가 이런 그 예언 같은 것들을 막 하니까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했는데 부모님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대요. 그래가지고 찾아오지 마세요라는 거를 집 앞에다가 막 걸어놓고 했는데, 이거를 그 아이한테 이거를 말을 못하게 하니까 아이가 너무 답답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초등학생부터 이제 무속인 생활을 시작을 해서 매스컴도 몇 번 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소녀가 그 성장을 해서 수능 치는 시점부터 이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 뭐 대학생 광고 기획자로 꿈꾸는 이제 대학생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담아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작진이 기존에도 요런 비슷한 식의 다큐멘터리들을 많이 제작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소재가 굉장히 특이해서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었거든요. 지금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나 그 윗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그 뭐 사랑과 전쟁이나 어떤 막장 드라마 소재로 이제 막장 드라마나 이 막장 소재를 다루는 거에 이제 나올 법한 그런 일이긴 하지만, 저희 할아버지 세대들까지만 해도 그 본부인과 두 번째 부인이 있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이런 본부인과 두 번째 부인이라는 특별한 관계로 엮인 두 할머니의 동행을 그린 작품이 있었습니다. 춘희막이라는 요 작품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보지는 못했지만 소재가 너무 특이해 가지고 좀 기억에 남았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요 작품을 시작했던 제작진이 이제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주국제영화제 같은 데서도 공개가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작품인 것 같고요. 아마도 뭐 많은 상영관에 걸릴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그 예고편만 봐도 되게 흥미가 생기긴 하던데, 지금 이 브랜드에서 예고편을 틀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내 21 평론가 분들은 소은상 평론가님께서는 별 6점을 주시면서 좋은 사람의 시간을 위한 기원이라고 하셨고요. 이다혜 평론가님은 6점을 주시면서 무속에 대한 것만은 아닌 무속에 대한 다큐라고 하셨습니다. 이용철 평론가님은 다큐멘터리의 깊이는 우선 인물에서부터라고 하시면서 별 5개를 주셨네요. 근데 요게 뭐 무속인과 이 대학생이라는 걸 떼놓고 봐도 사실 무속인이라는 거는 이 소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된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광고 기획자라는 이 소녀의 꿈은 본인 의지로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한 모습들을 그린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그 관객평을 보니까 그 좀 수박 겉핥기만 하다가 끝나는 것 같다라는 평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문제라서 일단 요런 작품도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시태그 시그네라는 작품이고요. 일단 시놉시스만 한번 읽어볼게요. 카페 바리스타로 따분한 인생을 살던 시그네에겐 행위예술가로 매거진 표지를 장식한 남자친구 토마스가 있다. 점점 유명해지는 토마스 옆에 자꾸만 소외당하던 시그네는 인터넷에서 발견한 정체불명의 알약으로 남자친구의 사랑은 물론 세상의 관심까지 독차지할 만한 황당한 계획을 세운다라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제작과 기획을 하신 분들이요. 그러니까 제작진이요. 사랑할 때 누구나 최악이 된다의 제작진이 만드셨습니다. 이 감독님은 그 동일한 감독님이 아니시긴 한데 예고편을 봐도요. 그 산후초에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실제 그 관람객 평을 봐도요. 그 공감은 못 하겠지만 뭐 응원하게 된다 뭐 이런 글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산후초를 봤을 때 딱 느꼈던 감정이 똑같거든요. 그 산후초에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을 공감은 못 하겠어. 제가 저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정당화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이걸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인물에 빠져들어 가지고 좀 응원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감도 못 하겠고 제가 왜 저런지도 당최 모르겠지만 어쨌든 응원은 하게 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제가 한번 느껴봤기 때문에 이 해시태그 시그널도 좀 비슷한 결을 가진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흥미진진한 작품이다라고 소개를 드리면서 평론가 평을 한번 읽어볼게요. 박병식 평론가님은 별 6개를 주시면서 광기와 유머가 스멀스멀 박테리아로라고 남겨주셨고요. 이다혜 평론가님은 별 7개를 주시면서 웃기고 오싹한 관종의 시대에 대한 어떤 통찰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용철 평론가님은 별 7개를 주시면서 백치들은 예언적인 작품인가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셨고요. 이우빈 평론가님은 별 8개를 주시면서 나만 아니면 돼라는 기괴한 이기주의 시대의 얼굴 이미지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에 개봉하는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은 제작비가 들어간 작품입니다. 문맨이라는 작품이고요. 중국 영화인데 원작이 한국 웹툰이 원작입니다. 마음의 소리 조석이라고 하면 다들 많은 분들이 아시죠? 그러니까 웹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마음의 소리 조석이라고 하면은 한 번쯤을 다 들어보셨을 건데 이 조석 작가님이 그린 SF 웹툰을 원작으로 한 중국 영화입니다. 시놉시스는 달을 방패 삼아서 소행성을 막으려던 달 방패 계획이 실패하고 모두가 철수한 날 정비공인 독고월은 지구 귀환 셔틀을 놓치고 만다. 그러니까 이제 달에 혼자 남게 된 거죠. 귀환하는 셔틀을 놓치게 돼서. 그런데 달에 혼자 남았는데 지구가 아까 그 얘기했었던 그 소행성이랑 충돌하면서 지구가 망해버린 거예요. 혼자 달에 남아있는데 지구가 망해버린 거야. 그런 상황을 그린 SF 코미디물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히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고요. 개봉 당시에 7천만 관객. 야, 뭐 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 1,000만 가면은 막 대박이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역대 한국 영화 한국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서 제일 높은 관객 수를 기록을 했던 명랑조차도 2천만은 못 넘겼잖아요. 그때 7천만입니다. 7천만. 중국에서 7천만 관객 수를 돌파를 했고요. 그 수익도 아마 10억 위안이었나? 10억 위안 정도의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네요. 개봉 3일 만에 10억 위안 매출을 달성했다라고 하네요. 야,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아무래도 요 SF 장르다 보니까 CG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그 중국에서 내노라 하는 기술진들은 다 투입이 돼서 CG 작업을 했다고 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극장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이렇게까지 흥행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한국 사람들은 중국 자본 묻었다 뭐 이런 얘기가 최근 들어서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한국에서도 환영받는 중국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뭐 특정 배우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특정 감독이 이제 하셨다라고 하면은 중국 작품 일지언정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는 있지만, 뭐 사실 그 기본적인 베이스는 중국 작품에 대한 좀 반감이 어느 정도는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국 자본이 들어간 다른 영화들이 좀 줄줄이 좀 성공적이지 못한 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런 감정에 대해서 좀 학습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 작품도 그걸 좀 피해갈 수 없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중국만큼 흥행은 못하겠지만 좀 궁금은 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요게 원작이 되었던 웹툰은요, 그 문매는 아니고 문유라고 합니다. 문유라는 작품이 원작이고 네이버 웹툰에서 보실 수가 있다고 하네요. 전문가 평점은 소은성 평론가님이 별 4개를 주시면서 관객의 자리를 빼앗는 치졸함이라고 하셨고, 이용철 평론가님은 별 6개를 주시면서 황제성을 닮은 주인공 정감 넘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나는 마을 방과 후 교사입니다라는 작품인데, 요 다큐멘터리 작품이고요. 서울 마포구 성상동 일대에 자리 잡은 성미산 마을은 꽤 알려진 25년차 공동체 마을이다. 이곳의 도토리 마을 방과 후는 교사, 아이, 부모가 함께 만들며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0명의 아이들과 5명의 교사들이 먹고 놀고 배우며 생활한다. 갑작스럽게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자 학교는 문을 닫았지만 이곳은 운영 시간을 늘린다. 코로나19가 지속되자 마을 방과 후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건 점점 줄지만 해야 할 일은 늘고 아이들의 일상을 지켜주기 위해 이들의 고민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간다. 세상은 우리를 교사라고 부르지 않지만 나는 마을 방과 후 교사입니다라는 요 다큐멘터리 작품인데, 네, 요것도 이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이제 소개가 됐던 작품이고요. 10년을 일해도 1년의 경력도 인정받지 못하는 돌봄 노동자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마 이분들의 고충을 좀 많이 알리고자 제작된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는 마을 방과 후 교사입니다가 이번 주에 개봉하는 작품 중에서 이제 평론가 평점이 제일 높습니다. 이우임 평론가님은 별 8개를 주시면서 아이들이 잘 자라기 위해 필요한 어른들의 자맥질이라고 하셨고요. 이용철 평론가님은 별 6개를 주시면서 햇살처럼 자라는 아이들, 고민하는 어른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병식 평론가님은 별 6개를 주시면서 놀랍고 고맙고 막막한 터전이라고 하셨고요. 남선우 평론가님은 별 7개를 주시면서 지향을 지속한다는 것, 그 무게를 지지하는 시선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잘 그렸나 봐요. 그래서 좀 기대되는 다큐멘터리 작품이네요. 루나님께서 안나 보셨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 쿠팡 플레이 오리지널 작품인 안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수지 주연의. 그거 말씀이시라면은 봤고요. 공개될 때 이제 실시간으로 봤고, 별 4개 줬습니다. 5개 만점에 4개를 주면서 너무 재밌게 감상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스스로도 그 걷잡을 수 없게 계속 그 거짓말이 퍼져나가면서 스스로도 그 거짓말에 잠식되어 버리는 인물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사실 이 주인공이 거짓말을 일삼는다는 게 사실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사기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 주인공한테 감정이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소재인데, 이게 보다 보면은 주인공한테 감정이입이 확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지 배우도 물론 연기를 너무너무 잘 해주신 것도 있고, 그 작품 자체가 잘 뽑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마 그 수지 배우가 출연했던 작품 중에서 연기를 제일 잘 하신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쿠팡 그 로켓 와우 그거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그 쿠팡 플레이 이용 하실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안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흐름은 언제 하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흐름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라고 해서 특정 한 작품을 정해놓고 그 작품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올라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저는 사회를 맡고 있습니다. 루나님이 봐야겠네요 라고 하시는데, 네, 맞아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강추 작품입니다. 그리고 보실 때 관전 포인트는
극 중에서 수지 배우의 그 남편으로 나오는 분이 있어요. 연기 진짜 잘하시고, 그리고 그 수지가 닮고자 노력하는 그 부자인 여자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분도 이번 작품에서 연기를 진짜 잘하십니다. 그 재수 없는 그 부잣집 딸내미의 그 느낌을 너무 잘 살려가지고, 보는 내내, 야, 진짜 연기 너무 잘하는데? 라면서 이제 감탄을 하면서 봤거든요. 그런 거 중점으로, 배우들의 연기 중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게 아무래도 그 캐릭터 작품이다 보니까 그 배우 한 명 한 명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충분히 잘 산 작품인 것 같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개봉작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른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레다 히로카츠 감독님의 차기작인 괴물의 특별 영상이 공개가 됐고요.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아, 이번에도 뭔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라는 느낌이 팍팍 오는 그런 특별 영상을 공개를 하셨고요. 올해 6월에 개봉한다고 하니까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 각본을 쓰신 분이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라는 작품 다들 아시죠? 한국에서 이제 책이 유행하면서 영화도 좀 유행했던 그런 작품인데, 요거 각본을 쓰신 분이세요. 요 각본을 쓰신 분이 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이랑 같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선 6월 달에 개봉이긴 한데 국내 개봉은 언젠지 모르겠지만 요 감독님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안 볼 것 같습니다. 그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저랑은 좀 안 맞는 분이셔가지고 저는 안 볼 것 같지만 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던 뮤지컬 영화 영웅이 개봉 18일 만에 관객 20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뉴스고요. 요게 손익분기점이 350만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무난히 넘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 작품을 진짜 너무 재미없게 봤어요. 그래서 그 별로라는 평을 올렸더니 거기에 댓글로 그 뮤지컬 영화 좀 많이 보셔야겠네요. 원래 그런 거 다 감안하고 보는 게 뮤지컬 영화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상처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루나님이 스토리는 별로던데 연기랑 노래는 좋았어요라고 하시네요. 동감합니다. 저는 노래도 좋기는 했는데요. 후반에 나오는 나문희 선생님이 진짜 울먹이는 톤으로 나지막히 부르는 그 노래 있잖아요. 거기서 막, 야, 그거는 진짜 안 울고는 못 베기겠던데? 그거 완전 울음 치트키던데? 거기서 막 펑펑 울긴 했어요. 울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좀 별로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김고은 배우님이 예성이로 노래를 너무 잘하셔서 좀 놀랐던 것도 있어요. 저 배우가 노래를 저렇게 잘하는 분이셨구나. 뭐 요런 것도 있었고. 다른 것보다 그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중간에 만두송이라고 해서 뜬금없이 이 그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만두 가지고 막 되게 해맑게 춤추면서 노래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작품 통틀어서 그 최악의 장면이라고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유머 코드가 너무 올드게세요라고 하는데 저도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그 유머 코드가 너무 낡았다라는 워딩을 정확하게 그렇게 했더니 거기에 대한 댓글로 그럼 네가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고 이제 댓글이 달려가지고 바로 차단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웬즈데이의 시즌 2가 발표가 됐습니다. 당연한 수순이죠. 웬즈데이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웬즈데이의 시즌 2가 발표가 됐고, 이 웬즈데이 시즌 1이 어느 정도로 흥행을 했냐면은 넷플릭스 최초로 5주 연속 TV 시리즈 전체 1위를 유지한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총 시청 시간은 오징어 게임을 넘기지는 못했는데, 오징어 게임이나 기묘한 이야기는 4주 연속 1위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깨고 5주 연속 TV 시리즈 1위를 차지한 작품이고요. 역대 TV 순위 3위를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저 역시도 너무 재밌게 봤고,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은 지금 당장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잘 만들었어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 해리포터 아시죠? 팀 버튼이 만든 해리포터, 그리고 어둠의 해리포터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잔인한 장면도 꽤 나오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브래드 피트 배우가 은퇴를 고려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안젤리나 졸리와 있었던 그 구설수랑 그 법정 공방 때문에 지금 이미지가 거의 막 나락으로 갔죠. 그 안젤리나 졸리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좀 폭력을 행사했다, 폭력과 폭언을 행사했다, 이런 일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미지가 나락으로 갔기 때문에 아마 그거 고려해서 이제 은퇴를 고려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좀 편히 쉬고 싶다. 그리고 그 플랜 B 프로덕션 회사의 지분을 60% 매각했다. 이거는 뭐 아마 정리하고 현금화 시켜서 좀 은퇴 후에 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시대를 풍미했던 배우인데 가정사 때문에 이렇게 나락을 간다라고 하는 게 진짜 좀 잘 좀 하지. 그러니까 아내랑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존재들에게 이런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게, 한 명의 인간으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그랬냐. 뭐 그다음에 그 마블의 차기작이죠. 지금 앤트맨 와스프 퀀텀 매니아의 상영 시간이 2시간 5분으로 공개가 됐고요. 이 정도면 뭐 적당한 상영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개봉일을 보자면은 2023년 2월 달 개봉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전례를 보면 항상 그 북미 개봉일보다 이틀 먼저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북미 개봉일은 2월 17일로 잡혀 있는데 아마 국내 개봉일은 2월 15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IMAX 비율로 이제 제작이 됐다고 하는데, 요 그 IMAX관에서 아바타 보신 분들은 요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의 예고편이 IMAX 비율로 이제 그 영화 아바타 상영 전에 재생이 되죠. 근데 지금 보면은 IMAX 비율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예고편조차도 어떤 장면은 IMAX 비율이 꽉 차게 나오고 어떤 장면은 그냥 일반 비율로 나오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 풀 IMAX는 아닌 것 같고 뭐 특정 장면만 IMAX 비율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도 마블 이야기인데요. 그 바리스타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그 드렉스라는 캐릭터를 맡았죠. 근데 좀 마블에 대해서 좀 서운함을 표시를 했어요. 이 드렉스라는 캐릭터를 나는 너무나 애정하는데 마블에서는 이 드렉스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그 진가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솔로 무비도 좀 하고 싶고 더 활약을 하고 싶은데 이 가오갤이나 그 어벤져스에서 그려지는 드렉스라는 캐릭터의 이미지는 너무 바보 같은 모습들만 그려진다. 충분히 좋은 캐릭터인데 그래서 너무 서운하다. 뭐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하신 게 뭐 기사화가 됐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은 램필드라는 영화의 예고편이 공개가 됐다라는 소식인데요. 근데 이 니콜라스 케이지랑 니콜라스 홀트 배우가 이제 연기를 한다고 하는데, 예고편을 보시면은 아마 코믹 호러물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기대가 되고, 니콜라스 케이지가 요런 그 연기 변신을 또 한번 하는구나라는 생각에 좀 기대가 되고요. 니콜라스 홀트 같은 경우는 요런 그 배역 전문이죠. 뭐 이렇게 분장하고 몬스터 역할하고 요런 거의 전문인데 여기서도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고편만 봤을 때는 좀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한번 기대를 많이 해보는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것도 4월 달에 개봉이라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기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화 뉴스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루나님이 중간중간에 기습 질문을 해주신 덕분에 이 의식의 흐름을 따라간다라는 요 컨셉에 맞게 중간중간에 새길로 빠지기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네요. 제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내용 외에도요, 뭐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는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글로리 얘기하니까 제가 또 생각이 나는 건데, 오늘 마무리 멘트는 이걸로 하고 종료를 할게요. 그,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호평을 하니까 이걸 보는 게 유행처럼, 나도 봐야겠다, 나도 봐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 와주시고 저랑 활발하게 소통해주시고 저랑 이제 주로 대화를 나누시는 분들은 영화나 이런 OTT 플랫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많으시잖아요. 영화, 드라마 뭐 이런 활동이랑 전혀 관계없는 다른 방에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더 글로리 무슨 요일에 어떤 채널에서 하냐고, 어느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8화까지밖에 없는데 9화는 대체 무슨 요일에 방영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고 제일 처음 들었던 생각은 되게 당황했어요.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지? 좀 당황을 했는데, 두 번째 든 생각은 내가 아무래도 영화나 이런 OTT 플랫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도 그런 관심이 많은 분들 위주로 이제 제가 소통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로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이런 그 OTT 플랫폼의 어떤 생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나 혼자 그냥 지레짐작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 주변 사람들이 다들 이걸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지, 관심 별로 없는 사람들은 더 글로리가 뭐 SBS에서 하는지 TVN에서 하는지 그냥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좀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분한테 좀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된 내용은 그 녹화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